한편 그 시각 사고 당시 소지품을 건네받는 소년. 응급처치할 때 어쩔 수 없이 가위로 잘랐어요. 운동화도 한 짝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신발을 만지자 소년에게 어떤 기억이 떠올랐죠. 신발을 선물로 받았었던 소년.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군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아직 기억을 찾지 못한 그는 당분간 동주의 집에서 지내려 하는데요. 뭔 소리야? 형이 가해자니까 책임져요. 가해자가 책임져야 될 한계를 넘어선 거야, 그거는. 가해자가 책임져야 하는 한계가 어딨어요. 나한테도 그 사생활이라는 게 있어. 임시보호자라면서요. 함께 산다는 뜻은 아니지. 나도 임시로 있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주는 소설의 진짜 주인인 소년의 존재가 불편했죠. 아니 도대체 왜 나하고 같이 살겠다는 거야? 나 못 믿는다며. 형한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형하고 있을 때가 편해요. 소년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딘가 가자고 하는 소년. 가요. 어딜? 교통사고 났던 곳이요. 아니 그 왜 이렇게 이 성격이 급해? 빨리 기억을 찾아야 형도 편하잖아요. 퇴원하고 가자. 그 나가려면 그 허락도 받아야 되고. 받았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오죠. 이건 뭐예요? 내비게이션. 그런데 그게 뭔데요? 길 안내해주는 장치? 모든 걸 신기해하는 소년. 건물이 엄청 많네요. 왜요? 미세먼지 들어와. 미세먼지가 뭔데요? 아이 그러니까. 그리고 잠시 후 사고 현장에 도착한 두 사람. 떠오르는 거라도 있어? 낯설지 않은 느낌이에요. 좀 낯설기도 하고. 아이 그게 뭔 말이야? 그러나 그곳은 소년의 기억과는 많이 달랐지요. 골목이 있었는데. 여기 공사 언제부터 한 거예요? 최소한 1년 넘었어. 아이 너무 애쓰지 마. 어차피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사는 거야. 소년은 하는 수 없이 돌아가기로 하는데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병원밥 질렸을 거 아니야. 설마 그 음식 이름까지 다 잊어버린 건 아니지? 그런데 어딘가를 바라보는 소년. 왜 그래 또? 하지만 동주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왜 그러는데? 어? 갑자기 차에서 내리는 소년. 어디 가? 아 진짜. 아 참 진짜 돌아버리겠다 진짜. 그러더니 곧바로 아이를 쫓아가는데요. 하지만 아이는 마치 소년을 부르듯 계속 골목 안으로 사라졌지요. 그리고 잠시 뒤 동주가 소년을 찾으러 오는데요. 이내 막다른 골목에서 만난 두 사람. 또 뭔데? 어? 뭐야 이거? 거기에는 아이가 그린 것 같은 낙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소년이 그림을 만지자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 그러더니 갑자기 소년이 사라져버리는데 소년은 아이가 있는 방으로 이동해버렸죠. 일어나. 형하고 나가자. 일어나. 그런데 아무래도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아이. 정신 좀 차려봐. 일어나. 하지만 방문은 잠겨 있었고 심지어 창문까지 막혀 있었는데요. 이에 소년은 문을 부숴보려 하지만 그조차 소용없었지요. 아무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 순간 열어요! 과거의 기억이 떠오른 소년. 문 열어요! 열어주세요! 문 열어요! 소년은 형과 함께 어딘가에 갇혀 있었고 두 사람 모두 몸에는 심한 상처가 있었는데요. 그 상황에서도 소년을 돌봐주었던 형. 형이 미안해. 그제야 소년은 자신에게 형이 있었다는 걸 떠올렸죠. 형. 갑작스러운 기억에 혼란스러웠지만 소년은 일단 아이부터 구하려 하죠. 정신 차려. 눈 좀 떠봐. 그러자 아이에게 있었던 일이 보이는데요.
그건 아이의 엄마가 과자만 던져준 채 아이를 가두고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모습을 본 소녀는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때 아이의 엄마가 돌아오는데 너 죽을래? 결국 너 누구야? 아이의 엄마를 날려버리는 소년. 소녀는 분노에 이성을 잃어버렸죠. 죽어. 넌 인간도 아니야. 죽어. 그런데 그 순간 동주의 목소리를 들은 소년. 형 여기 왔어! 들리면 대답해! 야 피해자! 그 덕에 소녀는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요. 병원으로 가요. 병원 빨리. 그렇게 두 사람은 무사히 아이를 구해내죠. 아유 고맙습니다. 얘가 좀 특별하다 보니까 믿을 수 있는 우군이 필요했습니다. 선생님은 알고 계신다고 들어서요. 저 아이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했어. 형이 살린 거예요. 아이 뭐. 올라가 볼게요. 그래. 이어 소년이 자리를 뜨자 동주를 불러 세우는 수연. 잠깐만요. 그녀는 소년의 흉터에 대해 얘기를 해주는데 흉터요? 오래된 흉터로 보여요. 짐작이지만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 찾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어쩌면요. 그렇게 소년의 어두운 과거를 알게 된 동주. 내일 퇴원하자. 내가 데리러 올 테니까 딱 준비하고 있어. 형네 집으로 가요? 가해자가 뭐 힘이 있냐? 피해자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수밖에. 그는 결국 소년과 함께 지내기로 결심하죠. 다음 날 소년은 퇴원을 하게 되고 그는 우연히 한 여자와 눈이 마주치는데 그런데 그 눈빛이 마음에 걸린 소년은 그 여자를 만나보기로 하는데요. 그건 혹시 자신의 기억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였죠. 저기요. 절 아세요? 제가 아는 사람하고 너무 닮아서요. 착각했어요.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그 말에 한 가닥 희망을 품는 소년. 닮았다는 사람 제가 아닌가요? 하지만 그녀는 그럴 리 없다고 말하는데요. 학생일 리가 없으니까. 왜요? 그 사람은 나하고 나이가 같아요. 이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그녀.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너무 닮아서요. 혹시 학생 아버님이 아닐까.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어요. 그만 가볼게요. 잠깐만요. 그 말에 여자는 명함을 하나 건네주는데 연락 한번 줄래요? 다른 뜻은 없고요. 학생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언제든 편한 때 전화 주세요. 그런데 동주 형하고 똑같아. 이 여자는 다른 사람과 조금 달랐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 왜 그래요? 아니에요. 그럼 같은 시각 동주를 찾아온 형사 현수. 그녀는 다짜고짜 책에 대해 묻는데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이 책 나한테 보낸 이유가 뭐예요? 보낸 적 없는데요? 안 보냈다고요? 네. 며칠 전 동주의 책을 우편으로 받은 현수. 박 형사님 주소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동주가 보낸 게 아니었지요. 그러자 현수는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는데 이 소설 어떻게 쓰신 거예요? 아이 뭐 무슨 질문이 그렇습니까? 육동주 씨가 쓴 거 맞아요? 그 말에 화를 내는 동주. 아니 지금 이 뭐 하자는 겁니까? 이 소설 속 이야기 전부 육동주 씨 창작인가요? 창작이요. 거기에 상상력이 영양분이 돼서 줄기를 올리고 가지를 뻗어나가 이 그런데 소설 속 살인 사건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현수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사건 담당자만이 알고 있는 아주 세밀한 현장 상황, 범행 수법까지 유사해요. 이에 동주는 다른 가능성을 떠올려보지만 정신 나간 그 사이코패스가 뭐 소설을 모방해서 뭐 살인을 저지르고 있나 보죠 그러면. 그건 불가능해요. 소설이 출판되기 전에 이미 사건이 시작됐으니까요. 사건은 소설보다 먼저 시작된 것이었지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출판 전에 소설 내용을 아는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이 동주를 의심하는 현수. 9월 19일 밤 11시 이후에 어디에 계셨어요? 형사님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동주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는데 번개 교통사고 응급실 기억 안 나세요? 아, 그러자 다른 용의자를 찾아보려는 현수. 혹시
소설 출판 전에 원고를 미리 받거나 내용을 공유한 사람이 있나요? 저는 원래 그 혼자 작업 아주 위험한 일을 저질렀어. 이에 동주는 카이를 떠올리지만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소설이었거든. 차마 그 존재를 말할 수는 없었지요. 아니요. 그래요? 그때 현수는 27년 전 사건에 대해 알려주고 27년 전에 수도권 인근 호숫가에서 노숙자가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어요. 작가님 소설 속 배경하고 같은 해죠. 1995년. 물론 소설하고 다른 점도 많아요. 소설에선 검거된 범인이 누명을 썼다는 스토리로 전개되니까. 그 말을 들은 동주는 그녀가 가자마자 사건에 대해 찾아보는데 그렇게 그는 소평호수에서 일어난 노숙자 사건에 대해 알게 되죠. 이어 자신의 소설을 다시 읽어보는 동주. 그 안에는 분명 사건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있었지요. T의 발길질이 빨라질수록 그의 손과 발이 한껏 움츠러든다. 소설 속 배경은 어느 호숫가. 그곳에서는 4명의 학생들이 한 노숙자를 괴롭히고 있었지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K의 카메라는 가열차게 돈다. 검은 길 위로 붉은 핏자국이 긴 획을 그으며 따라간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5번째 친구가 달려들지만 소리가 되지 못한 나의 외침은 뭐 하나 먼지 하나 제대로 흔들지도 못하고 친구들은 되려 그를 때리기 시작했지요. 아침이 오려면 얼마나 남았을까? 꿈에서 깨면 없었던 일이 될까? 어쩌면 영영 아침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악마의 수레바퀴가 멈추지 않으나. 그런데 그때 노숙자가 일어나 도망을 가려 하자 가르르 숨을 몰아쉬고 있는 늙은 양에 모여든 승냥이 때 같다. 먹기 위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일은 벌어지고 그저 따분했던 자신들의 10대를 마무리하기 위한 밤의 유의다. 사건을 은폐하려 노숙자를 호수에 던져버린 학생들. 살아있어. 내가 소리치자. 던져. 어서 던져. T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천범. 그 순간 물에 빠진 건 누구였을까? 동주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소설 속 사건이 재현되고 있다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출판 전에 소설 내용을 아는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문득 원고 속에 있던 사진이 떠오른 동주. 잠시 후 그는 사진 속 장소가 소평호수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죠. 미친 새끼.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즉 현수의 말처럼 소설 속 이야기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소설 속 살인 사건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 일을 저질렀어.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소설이었거든. 설마 이 자식이 또 사람을 죽이면은 신고해? 하지만 원고에 대해 들통날까 두려워 신고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야. 그럼 내가 끝장이야. 미치겠다 진짜. 그런데 그때 우리 이제 슬슬 10세 찍을 때 된 것 같아서 중간 정산 살짝 해봤다. 다음 작품 계약금까지 같이 넣었으니까 확인해봐.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출판사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을 본 동주는 방금까지 고민했던 일들을 그냥 묻어두기로 하죠. 아무 일 없어 괜찮아. 육동주 이대로 그냥 앞으로 달리는 거야 그냥. 앞으로 그냥 달려 그냥 달려. 그리고는 병원으로 가서 소년을 데려오는데요. 뭐하러 가져가? 신지도 입지도 못할 거. 내 맘이에요. 필요한 거 그 형이 다 사줄 테니까 그거 버려. 그렇게 소년은 동주의 집에서 지내게 되죠. 이게 작업실이에요? 완전 으리으리하다. 넓기만 하지 뭐 별것도 없어. 내일 옷이랑 이것저것 필요한 거 쇼핑하자. 한편 그 시각 동주의 인터뷰 영상을 보고 있는 태강그룹 회장 이태만. 그는 2년 전 전두현 사건의 증거물인 사진 속 인물 중 한 명이었는데요. 자료가 상당했을 것 같은데 혹시 취재 노트를 공개하실 수 있을까요? 그건 좀 곤란합니다. 그때 모티브가 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작품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이 있을까요? 그러자 눈빛이 싸늘해지는 태만.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작품의 서사는
제 상상력에서 출발한 픽션입니다. 그는 무섭게 동주의 얼굴을 노려보는데 한편 같은 시각 파트너인 현수 없이 혼자 누군가를 만나러 온 병만. 이야,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내셨어요? 반가워. 그는 바로 국회의원 종일이었는데요. 그는 27년 전 병만과 함께 소평호수 노숙자 사건을 조사했던 파트너 형사였죠. 저기 27년 전에 형님이 그 전두현을 데리고 왔잖아요. 목격자라고. 그리고 당시 목격자라고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2년 전 사건의 피해자인 전두현인 건데요. 알지. 그 친구 살해됐다면서. 예. 그런데 전두현이라는 이름에 예민해지는 종일. 전두현 사건을 수사하는데 27년 전 사건은 왜 들먹여? 걸리는 게 좀 있었어요. 뭔데? 아닙니다. 그러자 병만은 얼른 자리를 피하는데 은퇴 얼마 안 남았지? 적당한 자리 내가 알아볼 테니까 은퇴하면 찾아와. 은퇴하면 귀농할 겁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한 고등학교를 찾아간 병만. 여기 있습니다. 그곳은 사진 속 내 친구들이 함께 졸업한 학교였는데요. 신경철 감독 사건 수사하는데 졸업 앨범은 왜 보시는 겁니까? 찾을 게 좀 있었어요. 병만은 앨범에서 그들의 사진을 금세 찾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 눈에 들어온 한 학생. 그는 27년 전 병만을 찾아왔던 학생이었는데 저기요. 형사님이세요? 무슨 일인데? 내가 지금 좀 바빠서 그런데 연결해서 빨리 얘기하고 아니면 들어가서 소평호수에서 있었던 살인사건 누구하고 얘기해야 돼요? 뭐 하는 거 있어? 이에 병만은 잊고 있던 그 학생을 찾아보려 하죠. 학교 연락망 같은 거 있죠. 이 학생 연락처를 좀 알고 싶은데. 하지만 실종됐어요. 그는 이미 실종 상태였죠.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결국 이렇다 할 소득 없이 돌아온 병만. 그때 현수가 나타나 사건 파일을 하나 내미는데 그녀 역시 27년 전 사건과 2년 전 사건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고 이 사건의 핵심 목격자가 2년 전 살해된 전두현이고 담당자는 바로 선배님과 변종일 의원이었어요. 전산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사건이라서 2년 전 수사 때 모르고 지나쳤어요. 하지만 선배님은 전두현도 이 사건도 알고 계셨으면서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도대체 27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그러자 병만은 모든 걸 얘기해 주기로 하는데요. 엉뚱한 사람을 잡아 강압 수사를 했던 종일. 빨리 끝내야 너도 편해. 잠도 못 자고 꼴이 이게 뭐야? 병만은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른 척했는데요. 마음에 걸렸지만 그냥 모른 척했어. 처대가 심장병으로 생사를 오가고 있어서 신장이 온통 아이한테 가 있었거든. 변 선배가 돈까지 챙겨주면서 아이 옆에 있어주라고 하길래 그런다고 했지. 그땐 진짜 고맙게 생각했고. 그 사이 담당 형사였던 종일이 사건을 종결시켰죠. 그 사이에 자백받고 검찰에 송치하고 일사천리로 수사는 종결됐어. 그런데 갑자기 이하늘 학생에 대해 물어보는 현수. 찾아왔었다는 학생이요. 이하늘이라는 그 학생 지금 살아있어요? 실종됐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고. 어떻게 안 거야? 그 말에 그녀는 한 가지 확신을 하는데 분명한 건 27년 전 사건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연쇄살인의 동기, 출발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 날 졸업한 고등학교를 찾은 동주. 안녕하세요. 오, 왔어? 잘 지내셨죠? 그럼. 아이고, 그 생리 현상 좀 해결하고 올 테니까 잠깐 안에서 기다려. 그가 소설가가 됐다는 소식에 교장이 그를 만나고자 했던 건데요. 소설 출간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김에 사진을 구경하는 동주. 너는 해외 자매 결혼도 맺었나? 그런데 그 순간 익숙한 얼굴을 발견하는데 사진 속 학생은 바로 소년이었죠. 하지만 사진은 1995년에 찍은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동주의 집에 있는 소년은 대체 누구인 걸까요? 그리고 형사 현수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드라마 기적의 형제 3, 4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회차에서는 27년 전 사건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몰입도가 더욱 높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에 이 소년의 정체에 대한 호기심도 더해지고 있죠. 소년의 정체를 추측하려면 한 장면도 놓칠 수 없는데요. 그만큼 촘촘하게 짜여진 미스터리 드라마 기적의 형제. 만약 드라마 속 사건을 더욱 자세히 알고 싶거나 소년의 정체를 함께 추리해보고 싶다면 매주 수, 목
밤 10시 30분에 JTBC에서 본방사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